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네, 여기는 오사카에 있는 남해 부품이라는 바이크 용품점입니다. 네, 단일 매장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용품점인데요. 지난번에도 왔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용품점 투어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호텔이 이 남해 부품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정거장 정도에 가까운 거리라 시간이 있을 때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익숙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헬멧들이 메인이 되는 2층이 보입니다. 여기는 세일하는 제품들이네요. 네, 쇼웨이 부스가 가장 크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쇼웨이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빨간색 가격표들이 세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빈자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좀 많이 팔렸구나, 아마 시즌 중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격들에 면세가 돼서 10%가 빠질 거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득까지 계산해 보시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RI도 많이 빠졌네요. 정말 시즌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모델들이 보충되는 그 생산 시기하고 맞아 떨어져서 아직 보충이 되기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사려는 헬멧이 있지는 않아서 그냥 둘러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써볼까 싶어서 몇 가지 모델들을 써봤습니다. 이쪽은 세나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이고요. 남해 부품은 아무래도 빌딩에 있기 때문에 창고형 매장들의 높은 층고가 주는 큰 개방감, 널찍함을 느끼기는 좀 힘들지만, 그 외에는 그 강력한 엄청난 접근성,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도 바이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추천하기 좋은 그런 매장입니다. 가격도 이륜관능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없고요. 이 제우스라는 브랜드는 처음 보는데 카본 모델인데도 가격이 저 정도네요. 네, 글램스터를 써봤습니다. 저 하얗고 노란 색깔이 굉장히 귀여워 보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왔던 글램스터는 판매를 했습니다. 바이크를 사기 전에 헬멧들을 먼저 샀던 터라 예상치 못했던 트라이엄프의 하얀색 바이크를 사고 나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깔맞춤을 집착할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제 글램스터는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마지막으로 사 가지고 왔던 EX0, 쇼웨이의 EX0의 모델은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격도 조정했으니까요. 클래식 바이크들을 타시는 분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과 맞지 않게 제가 판매하는 물건 광고를 많이 했네요.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가방들도 보이고요. 저는 바이크에 가방 다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저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바이크 뒤쪽의 라인과 잘 어울리는 백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남해 부품은 자체 브랜드도 있는 것 같네요. 난카이라는 남해 일본식 발음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쪽은 사람이 적죠. 많은 분들이 헬멧을 보는 층하고 의류를 보는 층에 계셨습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적어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구들이죠. 네, 중국에서 판매하는, 중국에서 오는 간단한 수공구들의 가격이 워낙 공격적이라 일본산 공구를 사기는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구경은 재밌으니까요. 이거는 손잡이가 아주 얇아서 가볍기도 하고 더 좁은 공간에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구였습니다. 사실 품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이 품질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제조업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보시는 공구들은 특별한 기술, 정밀한 기술, 고급 기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제가 바이크 샵을,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공구를 수천 번, 수만 번 사용한다라면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바이크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공구 하나 사서 한두 번 쓸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에 지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내구성도 물음표가 붙는 게 중국산의 내구성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품질 관리라고 하죠. 같은 기술로 같은 정도의 공구를 만들었다 쳐도 이거는 팔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라인을 얼마나 깐깐하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서 그 제품 라인의 품질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그냥 쓸 수만 있으면 정확하진 않아도 그냥 팔자라는 생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혹은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샀던 패럴렐 평행 거울들이 조금 보입니다. 클래식 바이크에 조금 어울리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케미컬유를 지나서 한층 더 올라가면 의류를 담당하는 4층입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이번에 일본의 오사카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RS 타이치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지도 세일을 하고 있는 RS 타이치의 바지인데요. 저 바지를 사지는 않았지만 RS 타이치라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오사카 근처에 플래그십 매장을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안 된 유튜버긴 하지만 이걸 찍으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RS 타이치를 가기 전에 남해 부품에서 분위기라든가 디자인의 방향성 같은 거를 다른 브랜드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 유럽 브랜드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알파인 스타가 보이긴 하는데요. 그 양적인 면에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국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해 부품이라든가 여러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곳들은 각 브랜드들의 대표 상품들을 갖고 있을 뿐 전체 라인업을 갖고 있지 않죠. 게다가 또 사이즈가 완판이 되고 나면 비어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이런 데를 가시면 찾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게 각 브랜드의 전문 매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그십 매장은 그런 전문 매장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여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는 RS 타이치의 자켓들을 입어보긴 했는데 사이즈가 다 있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RS 타이치의 트러커 자켓 같은 모양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라이더 자켓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디자인이고요. 지금 입은 거는 미디움 사이즈인데 타이트했습니다. 이렇게 본관 구경을 마치고 반대편에 있는 별관이라고 할까요? 온 김에 마저 다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1층이 굉장히 썰렁해졌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쪽에 여러가지 부품들, 바이크를 세우는 스탠드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비 공간을 1층에 두고 2층으로 올라가면 부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비롯한 서스펜션들, 타이어들, 제가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바이크를 타면서 이런 곳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쪽은 의류나 헬멧을 진열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바이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액세서리류라기보다는 이제 부품류라고 봐야 되겠죠. 핸드 그립들이 보이고요. 등화류들, 그리고 바인드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심플한 디자인의 강렬한 컬러,
바이크의 색상이나 라이더의 취향에 맞게 고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텝이네요. 리어 셋들도 보이고요. 저 밑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페이스라는 프로텍터 브랜드입니다. 제 바이크 스트릿 트리플 R에도 엔진 프로텍터를 달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프레임 프로텍터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결정하지 못했는데, 저 베이비페이스의 제품에 대한 호감이나 호기심이 생겨서 일단 제품들은 찾아놓고 있습니다. 핸들바들을 비롯한 브레이크 라인, 클러치 라인들이 보이고요. 등화류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난카이 부品, 남해 부품 구경을 마치고 해가 진 시간에 늦은 저녁을 먹으러 일본식 중화 요리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지난 라면집처럼 체인점이 아니고 지나가다 눈에 매력적인 곳에 그냥 들어가 봤어요. 저는 저 바 테이블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시킨 볶음면이에요. 튀기듯이 볶은 라면땅 같은 면에 전분물을 넣은 저런 소스를 부어서 면이 점점 눅진해지면서 먹는 맛이었습니다. 고추기름도 좀 뿌려서 먹어보고요. 시간대도 그렇고 저 가게의 특징이 약간 저녁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안주로 중국 요리를 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국 식당처럼 큰 접시에 큰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접시에 조금씩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만두는 추천받았는데 생각보다 야채가 많이 씹혀서 조금 아쉬웠어요. 고기가 많길 바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술안주여서 그런지 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탕수육 절반짜리를 시켰습니다. 양이 너무 작죠? 그래서 실망했지만 맛이 있어서 또 마냥 실망할 수만도 없었고 그래서 볶음밥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저 볶음밥은 절반짜리예요. 하프 사이즈인데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의 1인분 같았어요. 제가 계속 먹어서 많이 준 건지 아니면 볶음밥은 원래 하프 사이즈가 저만한 건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해 부품하고 이름 모를 맛있는 일본식 중국 요리점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